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 강등이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악재라는 인식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조정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보다 하루 앞서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을 소화한 우리 시장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달러 자산 시장의 충격이 어쨌든 우려가 되고 있는데 팀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 네.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가 2023년 11월에 이미 이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춘 바 있었고요. 그리고 무디스 외에 이제 뭐 S&P라던가 피치 같은 기관들은 이미 미국 신용등급을 한 차례 낮춰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알려진 이슈였었다라는 점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S&P가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가 이제 2011년도였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S&P 500이 한 주간 이제 6% 이상, 7%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한 달 후에는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는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잘 소화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알려진 악재다,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난 4월 초였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자산도 크게 좀 흔들렸는데 최근 국채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채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런 장기 경기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미국 장기 금리가 상당히 높게 치솟았다가 지금은 다시 4.9%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증시에 대한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올해 1분기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숫자인데요. 네. 이 상호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관세를 대비해서 기업들이 선행 수입을 많이 끌어오면서 수입이 늘어나면 이제 GDP에는 마이너스 항목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미국 GDP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이제 우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중론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 전망을 보더라도요. 이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그러니까 3월 초에 비해서 지난주 금요일자로 봤을 때 미국 S&P 500 기업들의 올해 이제 이 EPS 추정치가 한 3% 정도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그런 통상 환경 악화가 이미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전망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 보편 관세 10%를 가정을 하였을 때 미국 기업들의 EPS 성장률은 약 4%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을 볼 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올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대해서 이 과대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팩셋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5년도 미국 기업들 이익 성장률 전망을 11.5%로 잡고 있는데요. 24년도 초에 24년도에 대한 이익 성장률을 한 10.5%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3년도가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4분기에 이 미국 기업들 이익 성장률이 17%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던 4분기 이익 성장률이 14%인 거를 크게 이제 상회를 했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25년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과거 이제 24년도에 이 높은 베이스가 올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는 좀 어느 정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이 변동에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뭐 10% 관세라도 기업의 실적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좀 먼저 짚어보면은요. 네. 이제 S&P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 그리고 이제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오히려 그 미국 외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이제 네.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 미국의 이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요. 이제 23년도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2011년도 그리고 네. 2023년도에는 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이제 비미국 국가들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2011년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23년도에 대한 이 미국 외 지역 국가들의 경기가 좀 부진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미국에서 달러 약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보면 연초에 이제 109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1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기대에 미달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면 미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뭐 중국이나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EU는 많이들 아시는 뭐 이런 유럽 재무장 패키지라던가 8천억 유로 규모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요인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어디로 갈지, 한국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요, 뭐 적극적인 매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이 네. 이미 반등을 네.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이제 올해 초부터 네. 4월 한 넷째 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연일 이렇게 순매도로 일관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적으로 한 17조 원 정도 그 규모의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있었는데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한 2조 원 정도 이미 순매수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 수급은 의미 있는 규모의 이제 반전을 보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 이제 한국 증시의 네. 이제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이익 모멘텀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코스피의 PER 배수는 여전히 9배 중반 정도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주식 시장이고요. 네.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이제 코스피 200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이 컨센서스를 10% 정도 상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코스피의 EPS 추정치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이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더 낮아지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싸고 그리고 수급에서는 반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국 증시는 네.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좋을 수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달러와 위상의 균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환율을 좀 여쭤보겠는데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좀 환율도 중요한 변수고요. 환율 등락은 최근에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환율은 사실 이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네. 영역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미국의 달러 약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이거를 이제 기본 가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가정 속에서 그 가정 위에서 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초에 대표적으로 이 대만 달러 가치가 이제 크게 절상되면서 한국도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던 일시적으로 그랬던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미국 주식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대만 생보사들이 이 달러 자산에 대한 시각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달러 해지에 대한 그런 네. 수요가 이런 환율에 대한 급변동을 좀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 미국 정부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러한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결국에는 달러도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원하는 절상되면서 이제 환율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셨고요. 앞서서 팀장님께서 우리 시장 그래도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한때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이제 네. 한국 증시는 이것도 뭐 사실 전망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상이죠. 네. 예. 그 단기적으로는 이런 투자 심리 악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미국 경기의 펀더멘털 관련해서 이 결국에는 미국 네. 정부가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한 그 이유도 올해 이제 이 미국의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이제 이유가 크다 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도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좀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 하락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한국 기업들의 특히 수출주들의 이익 모멘텀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올해 한국 경기를 보면은 이 내수 쪽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받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러면 올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결국 어디서 올 것이냐? 사실 기댈 게 수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하락한다면 이런 수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증시에도 부담 요인이 작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환 차익을 기대한 외국인 수급은 충분히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올해 1분기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타났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을 사줄 만한 이런 수급이 빈약한 게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주면서 네. 이런 이익 모멘텀 좋은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로 지원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한국 증시에는 종합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정이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당연히 들어올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전적으로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 비중 늘려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환경 관련해서 또 중국의 소매 판매와 LPR 금리 결정에도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회했고, 뭐 LPR 같은 경우도 중국의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고 국내 시장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도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게 소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4월달 소매 판매액이 이제 5.1%, 그러니까 예측치가 6%였었으니까는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 중국도 지금 사실 4월 중국 지표가 이제 생산 쪽 좀 좋았고 이제 소비랑 투자 쪽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투자에서도 특히 부동산이 이제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네.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럼 중국도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소비 시장도 안 좋고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취해가는 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PR 금리도 이제 뭐 이 1년물로는 3.0%, 이제 기존의 3.1%에서 소폭 이제 인하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부진한 소비 지표 속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품목별로는 네. 좋게 나오는 그런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그 가전제품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표가 그래도 좀 좋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이런 부양 패키지들이 더해지면은 중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씩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을 기존의 4.0%에서 4.6%로 이제 올렸고요. 뭐 여전히 이제 네.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사실 중국 정부에 대한 정부의 목표치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에 오히려 주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목표치인 5%를 향해 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 3주에 걸쳐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동안 관세 수혜주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관세 우려로 낙폭이 컸던 섹터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네. 관세의 수혜 여부보다는 결국에는 이 실적 모멘텀이 네.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제 이런 관세 우려로 인한 낙폭 과대주라더라도 이제 이익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결국엔 주가 상승도 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한국 기업들 이 낙폭 과대를 겪었던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는 결국 한국 정부가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카드는 이제 환율하고 뭐 보잉 항공기 구매 요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분야 모두 한국이 이렇게 제시할 만한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IMF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이런 외환 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원화를 절상시켜라라는 요구를 한다면은 네. 가지고 있는 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이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럴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잉 항공기 구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6년 말에는 두 회사가 이제 완전히 한 회사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대한항공은 이제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 이제 받아오게 되면서 항공기 대수가 한 6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런 중복 노선 효율화를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항공기를 크게 구매를 하거나 늘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이 보잉의 항공기 구매를 얼마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세에 대한 관세 수혜주가 이 관세 무풍지대에 있던 네네. 기업들이 계속 좋을지 아니면 이 관세로 인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할지 요거는 전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요. 결국에 실적 모멘텀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레거시 반도체 회복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뭐 HBM 쪽으로 베팅하는 움직임도 많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그 꼭 어느 쪽이 이렇게 유리하다라기보다는요. 어느 쪽을 갖고 있는 게 편하냐라고 묻는다면 HBM이 좀 더 HBM, 편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전히 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HBM에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올해 이 글로벌 CSP 기업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캐펙스 계획이 작년 대비 올해 40%가 넘게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좋을 것으로 이제 올해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증가율이 6%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꾸준히 좋겠지만은 내년도 서프라이즈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HBM에 관련된 그쪽에 네.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상승 여력이 더 있겠냐라고 한다면 역시 레거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분분한 만큼 업사이드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5월 달에 이제 DRAM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DDR4하고 DDR5하고 이렇게 인상 발표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RAM 가격이 1% 오를 때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좀 네.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런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이런 로직 반도체, 특히 에이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AI의 추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올해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대만에 있는 AP 회사가 이런 에이직 반도체에서 저전력 장점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도 그동안에 이제 어려움을 딛고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네.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상승의 룸을 본다면 레거시 반도체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뭐 섹터별로 수단배가 돌고 있습니다만 정책 공약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고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관련주는 우리가 테마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네. 사실 저희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책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네.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더 이렇게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각 후보들의 공약에 기반한 이런 그 이제 넥스트 정권에서 네네.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어디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AI, 반도체, 에너지 한 이런 정도를 이제 꼽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제 지출 확대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실적 모멘텀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증시 전반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많이 어필을 하고 강조를 하고 네. 계시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완화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 이런 PBR 1배 이하의 저평가주,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 쪽의 그런 그 공약을 본다면 이런 규제 산업에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 관련된 부분은 한 요 정도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으로 증권주에 대한 비투가 늘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상법 개정안 같은 뭐 이슈도 있고 지주사나 증권사들 흐름에 좀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십니까? 이 자사주의 소각은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자사주 소각하는 것을 가장 이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을 했을 때 소각보다는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이 작년에 한국 기업들의 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연간으로 한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연간 한 7에서 8조 원 정도 규모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기업들도 좀 더 이렇게 주주 환원을 이제 확대해 가고 있는 네. 그런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자사주 매입은 소각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이 주주 환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자사주 소각을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 주식시장 전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그 자사주 소각 뉴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처음에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던 2023년도에 그때 이제 논의가 되었었던 방안은 매입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네. 얘기를 하고 있었지 이제 기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소각 의무가 발생할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 자사주 소각 이슈로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한 종목들 중에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이렇게 50%가 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이런 주식 수가 네. 절반이 이제 소각이 되면서 뭐 주가 2배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의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더해서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좀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상법 개정 됐다 해가지고서 당장 네. 한국 주식이 코스피가 뭐 5천이 되고 뭐 이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소액 주주들이 이런 최대 주주들의 로부터 이제 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런 견제 장치, 최소한의 보루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이제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약간 첫걸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시행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에는 또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전략을 세울 때 실적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그 시장 대응 역시 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코스피도 좀 어느 정도 안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S&P도 이제 이 상호관세 쇼크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과정을 본다면 네. 한 달에서 2달 정도 어느 정도 좀 유한 제스처를 보이는 어느 정도의 이런 트럼프 낙관론이 지금이 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낙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 또 이런 치명적인 카드를 들고 나와서 타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런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을 보일 때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계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